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있지만 오늘 소개할 책은 조금 다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과 절망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가 7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공을 통해 깨달은 8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8번째 진리는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거든요. 오프라 윈프리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그녀는 단순히 방송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미시시피 시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14살에 임신까지 경험했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인물이 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룬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크고 화려한 기쁨이 아니에요. 오프라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에서 온다고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 길에서 만난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 친구와 나눈 짧은 대화,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오프라는 수십 년간 매일 5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문제나 부족함을 먼저 보던 눈이 기회와 감사함을 먼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정원을 보니 장미 한 송이가 피어 있더래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그 장미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고 해요. 그 순간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도 이미 증명했어요. 작은 기쁨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즐거움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는 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오프라가 권하는 즐거움 찾기 연습법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나는 어떤 작은 기쁨을 발견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쁨의 안테나가 열린 상태가 된다고 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하루에 3가지 좋은 일을 기록하게 했더니 단 일주일 만에 우울감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효과는 6개월 후에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서 여러분을 미소 짓게 만든 순간이 있었나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말이에요.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한 햇살, 좋아하는 음악 한 곡.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즐거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프라는 이런 말도 했어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법이다. 언젠가 큰 성공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즐거움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오면 쉽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2번째 진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바로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어려운 시간이 옵니다. 예외는 없어요. 문제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오프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말할 것도 없고 방송 초기에는 시청률 때문에 해고 위기에 몰리기도 했죠. 20대에는 체중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40대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남아프리카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져서 전 세계에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배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모든 고통과 시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녀가 들려준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25살 때 볼티모어에서 첫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시청률이 너무 낮아서 방송국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서 울면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카고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를 제안한 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볼티모어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연 셈이었던 거예요. 만약 볼티모어에서 성공했다면 시카고로 갈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 오프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모든 실패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회복력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정말 흥미로워요.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첫째,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잘못이나 영구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둘째, 문제 자체보다는 해결책에 더 집중한다는 점.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프라도 이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왜 하필 나에게라고 원망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물었거든요. 그녀가 개발한 회복력 기르는 방법도 있어요. 3분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처음 3분 동안은 마음껏 속상해해도 된다는 거예요. 울어도 되고 화내도 되고 절망해도 돼요. 하지만 3분이 지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할까?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너무 오래 빠져있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을 지배당하지는 않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어려움을 혼자 견디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프라는 항상 자신 주변에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두었어요. 멘토, 친구, 전문가들,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실제로 회복력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나와요.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오프라가 강조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직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아직 안 돼라고 말하는 차이예요. 이런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해도 더 빨리 회복하고 더 큰 도전에도 용기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실패를 자신의 가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이 회복력을 기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진리인 연결이 필요한 거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는 자신의 방송 경력을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사람부터 평범한 사람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녀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이해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프라 쇼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게스트들과 진정한 연결을 만들었어요.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녀가 인터뷰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질문을 잘 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진정성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실제로 오프라가 인터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라고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질문보다는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거죠. 한 번은 톰 크루즈를 인터뷰할 때였어요. 그가 소파 위에서 뛰면서 케이티 홈즈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유명한 장면 말이에요. 다른 진행자였다면 당황하거나 제지했을진데 오프라는 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가 전설이 된 거죠. 연결의 핵심은 바로 진정성이에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자신의 약함과 실수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진짜 연결이 가능해요. 오프라 자신도 방송에서 자주 자신의 실패담을 털어놓았어요. 체중 문제, 인간관계 실수, 사업상의 판단 착오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럴 때마다 시청자들은 그녀를 더 가깝게 느꼈다고 해요. 심리학에서 이를 취약성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더 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과는 관계를 맺기 어렵지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친근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자신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과의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자신을 오픈하는 거죠. 오프라도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했다고 해요. 연결을 만드는 또 다른 핵심은 경청입니다. 오프라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지 않아요.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소리에 담긴 감정까지 함께 읽어내려고 노력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대화 상대의 조건을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오프라가 말하는 진정한 경청의 비법이 있어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까지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건 잘못됐어, 왜 그랬어? 라고 바로 평가하지 않고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프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한다. 진정한 연결이란 바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주변에 진짜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여러분의 어두운 면까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선 네 번째 진리가 꼭 필요해요. 바로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오프라는 29살 때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것 5가지를 적었어요. 처음에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같은 당연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기 위해 하루를 되돌아보다 보니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좋은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자 더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겼다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오프라가 들려준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해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갑자기 큰 눈보라가 와서 전기가 나갔대요. 난방도 안 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고 정말 불편한 상황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짜증부터 났을 텐데 그날은 다르게 생각해봤다고 해요. 촛불 아래에서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각자 바빠서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그날 밤은 몇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나중에 그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의 효과는 입증이 됐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더 행복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다고 해요. 뇌과학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발견이 있어요. 감사를 표현할 때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건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해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에게 감사일기 쓰기를 시켰더니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프라는 감사의 힘을 이렇게 설명해요. 감사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충분함을 느끼는 사람은 더 관대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진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져요. 반대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원망하게 되죠. 오프라가 제안하는 감사 연습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감사의 안테나가 열린 상태가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연습이지만 효과는 엄청나대요. 예를 들어 실직했을 때도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시간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감사한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까지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했더니 편지를 쓴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행복감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효과는 몇 달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감사에는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바로 풍요로운 마음가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택하고 독차지하려 하기보다는 나누려고 해요. 자신이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오프라 자신도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요. 젊은 시절에는 다른 방송인들과 경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모든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해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감사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더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해요. 지금까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감사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진심이 아닌 감사는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감사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따뜻한 침대, 맛있게 먹은 한 끼, 웃어준 누군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지막 잠자리가 더 편안해질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5번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만듭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젠 늦었어. 이런 생각들이 진짜 한계보다 더 큰 벽이 되어버리죠. 오프라가 태어난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미시시피의 가난한 시골, 편모가정, 흑인 여성이라는 삼중의 불리함.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이런 조건이라면 성공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살에 처음 라디오 방송국에 들어가서 뉴스를 읽었을 때부터 자신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거절과 실패가 있었죠. 방송국 사람들은 그녀에게 너는 텔레비전에 나오기에는 너무 감정적이야. 시청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프라는 이런 말들을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능성을 믿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캐롤 드웩 교수가 연구한 개념인데 능력이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과 학습을 통해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이에요. 오프라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지금 못한다고 해서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실제로 그녀가 처음 시카고에서 토크쇼를 시작할 때 이야기예요. 당시 시카고의 아침 시간대는 필 도나휴라는 대스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프라는 절대 그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오프라는 필 도나휴와 경쟁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갔어요. 더 개인적이고, 더 감정적이고, 더 진솔한 이야기들을 다뤘죠. 결과적으로 몇 개월 만에 시청률 1위를 차지했어요. 이때 오프라가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최고의 나 자신이 되어라.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말고 그것마저도 자신만의 강점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오프라만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전 보드 만들기예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시각화해서 매일 보는 거죠. 실제로 오프라는 지금도 자신의 집 곳곳에 비전 보드를 걸어놓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만약에 대신 언제라고 말하기예요. 만약 내가 성공하면 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을 때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이런 작은 언어 변화가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꾼다고 해요. 세 번째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오프라도 처음부터 전국 방송을 꿈꾼 게 아니에요. 먼저 지역 방송에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간 거죠. 과학자들도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성과가 향상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넌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정말로 성과가 떨어졌다고 해요.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는데 기대가 현실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니라 현실적 낙관이에요. 오프라도 어려움은 인정하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믿는 거죠. 또 중요한 포인트는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해진다는 점이에요. 오프라는 항상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배우라고 했어요. 멘토를 찾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팀을 만들어서 함께 목표를 추구했죠. 실제로 그녀의 성공 뒤에는 스테드먼 그레엄, 게일 킹, 마야 안젤루 같은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오프라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가능성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더라도 내가 성장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길이 열린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대 못해 라고 포기한 것들 중에서 정말 불가능한 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두려움이나 게으름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아닐까요? 오프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모험은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가능성만 믿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6번째 진리를 알아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외심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세상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마음이에요.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느끼는 겸손함, 삶의 신비로움에 대한 감사함을 말하는 거죠. 오프라는 이 경외심이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감정 중 하나라고 말해요.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우연히 창밖을 보니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더래요. 그 나무를 수십 년간 봐왔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고 해요.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비바람을 견뎌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했는지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경외감 체험이라고 불러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
경외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의 문제에 덜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경외감은 우리를 더 큰 전체의 일부로 느끼게 만들어요. 나라는 개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오프라가 경외감을 기르는 방법들을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매일 몇 분이라도 하늘을 바라보거나 나무를 관찰하거나 바람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또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거예요. 음악, 그림, 문학 작품 등을 통해서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오프라는 특히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자주 경외감을 느낀다고 해요.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만든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면 인간의 창조력에 감탄하게 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선행이나 업적에 주목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불치병 환자를 돌보는 의사, 전쟁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봉사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의 선함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게 돼요. 오프라는 자신의 방송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자주 소개했어요. 시청자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동시에 이 광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실제로 천체 물리학자들이나 우주 비행사들이 종종 깊은 영성을 갖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주의 규모와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경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경외감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거나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사라져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플로우 상태라고 부르기도 해요. 완전히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오프라는 경외감이 감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경이로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경외감을 느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실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프라가 제안하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자연이나 예술 또는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만남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없이 자연에서 1시간을 보내게 했더니 경외감 지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또 기분도 더 좋아지고 창의성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경외감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초보자의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 바다를 보거나 눈을 볼 때 그런 순수한 감동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프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로 바라보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서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외감만으로는 인생의 방향을 잡기 어려워요. 7번째 진리인 명료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명료함이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삶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죠.
오프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이 명료함의 힘을 경험했다고 해요. 특히 오프라 윈프리 쇼를 끝낼 때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에요. 그때 그 쇼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시청률도 높고 수익도 엄청났죠. 모든 사람들이 계속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프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직감 말이에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시청자들도 실망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내적 나침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옳았다는 걸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죠. 명료함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오프라는 매일 아침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20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고요함 속에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고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각나고. 하지만 몇 개월 꾸준히 하니까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쁘게 살 때는 몰랐던 자신의 진정한 욕구들,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한 거죠. 심리학자들도 명상이나 조용한 사색 시간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뇌 영상 연구를 해보니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전두엽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해요. 이 부분은 판단력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명료함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가치관 정리예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거죠. 오프라는 자신의 핵심 가치를 진실, 성장, 공사라고 정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 먼저 이것이 진실한 일인가를 물어봐요. 자신의 신념과 맞는지, 시청자들에게 정직한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나를 성장시킬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요.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는 결정도 쉬워진다고 해요.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이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족, 성공, 자유, 안정, 창조성, 정의.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정해보세요. 명료함을 얻는 세 번째 방법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이에요. 오프라는 젊은 시절에 모든 요청에 예스라고 대답했다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해요.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었던 거죠. 그 후로는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덜 중요한 것들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정말 중요한 것들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워런 버핏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과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명료함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본능을 믿는 거예요. 오프라는 자신의 직감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편하지 않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직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의식적 정보 처리의 결과라고 해요. 우리 뇌가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내리는 빠른 판단인 거죠. 그래서 논리적 분석과 함께 직감도 고려하는 것이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오프라가 말하는 직감을 기르는 방법이 있어요.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첫 번째 느낌을 믿어보는 거예요. 메뉴를 고를 때, 옷을 선택할 때, 이런 일상적인 결정에서부터 직감을 연습하는 거죠. 명료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다른 사람의 기대예요.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진정한 원함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프라도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더 말랐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맞추려 했고, 더 논리적이고 차갑게 진행하라는 방송국의 요구에 맞추려 했죠. 하지만 결국 깨달은 건 자신다운 모습이 때 가장 빛난다는 거였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감정적이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때 사람들이 더 진정성을 느낀다는 걸 알았거든요. 명료함을 얻는 마지막 방법은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오프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이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할까? 1년 후에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동기를 명확히 하고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죠. 명료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연습과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 번 명료함을 얻게 되면 인생이 정말 단순해져요. 복잡해 보였던 선택들이 명확해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쉬워지거든요. 여러분도 매일 10분씩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고요함 속에 있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신의 내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명료함만으론 부족해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마지막 8번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곳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힘이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 더 많은 돈을 갖는 것,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프라가 발견한 진짜 힘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진짜 힘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오프라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1970년대 후반 그녀가 볼티모어에서 뉴스 앵커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방송국에서는 그녀에게 더 차갑고 더 객관적이고 더 백인답게 행동하라고 요구했어요. 오프라는 그런 요구에 맞추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완벽한 앵커가 되려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시청률은 떨어지고 자신도 점점 불행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중요한 뉴스를 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대요. 완벽한 앵커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이 온 거예요. 처음으로 진짜 인간적인 앵커를 봤다. 당신의 진정성에 감동받았다는 편지들이 쏟아졌어요. 그때 오프라가 깨달았어요. 자신을 숨기려 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진짜 자신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힘이에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 약점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마저도 강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프라는 자신의 체중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지만 나중에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다이어트 실패담, 폭식 경험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놨죠. 많은 사람들이 방송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라고 걱정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했거든요. 진짜 힘의 두 번째 특징은 베푸는 것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려고 하죠. 오프라의 기부 활동은 정말 유명해요. 지금까지 수백억 원을 기부했는데 그중에서도 교육 분야에 특히 많이 투자했어요.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장학금을 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나눈다는 점이에요.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노력해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베푸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헬퍼스 하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진짜 힘의 세 번째 특징은 두려움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두려움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여요.
오프라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첫 전곡 방송을 할 때도, 영화에 출연할 때도, 자신의 방송 네트워크를 런칭할 때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는 신호로 해석했어요.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과 흥분은 같은 감정입니다.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요.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 기회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진짜 힘의 네 번째 특징은 완벽함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함까지도 받아들여요. 오프라는 방송에서 실수할 때마다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제가 또 실수했네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완벽주의는 사실 두려움의 다른 형태예요. 실수하거나 비판받는 것이 무서워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실수도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여요. 진짜 힘의 마지막 특징은 내면의 목소리를 믿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내면 나침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프라가 자신의 방송을 끝내기로 결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었죠. 이런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했던 순간은 없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친구들과 식당을 정할 때, 주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부터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작은 실수나 실패를 경험해 보면서 그것이 생각보다 끔찍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죠. 오프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자신을 이기는 데서 나와요. 진짜 힘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와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찾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프라가 70년 가까운 인생을 통해 깨달은 마지막 진리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오프라의 진정성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성공담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실패와 좌절, 상처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거든요. 특히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이런 단순한 진리가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인상적이었던 건 오프라가 말하는 모든 진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즐거움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고 회복력과 연결이 함께 작용하고 가능성과 경외심이 서로를 키워준다는 것 말이에요. 읽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던 이유는 이런 진리들이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이나 성별,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이 책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실용성이에요. 추상적인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요. 감사 일기 쓰기, 명상하기, 가치관 정리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오프라가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에 와닿들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담이거든요.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오프라 자신이 그런 변화를 이뤄낸 산증인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8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즐거움은 작은 순간에서 찾을 수 있고 회복력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믿음에서 나와요. 진정한 연결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용기에서 시작되고 감사는 인생의 렌즈를 바꿔줘요. 가능성은 마음가짐의 차이이고 경외심은 겸손함을 가르쳐줘요. 명료함은 조용한 성찰에서 얻을 수 있고 진짜 힘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진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내면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외부 환경에서 행복과 성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에서 깨달은 진리다 궁금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확실한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생을 바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